옛날 옛적 한양 북쪽의 어느 기와집 마당에선 흥겨운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집의 주인 박대감이 아닌 그의 부인 김씨였지요. 그녀는 세상살이 요즘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제 목숨보다 귀한 외동아들 동희가 아비와 함께 사랑채에 박혀 과거 공부에 열중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무엇보다 글재주 하나만큼은 대단히 뛰어났던 아이. 그런 아들이 꼼짝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있으니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 하나는 바로 한 달 전 서방박 대감의 숙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지가 세상을 떠났다면야 누구나 마음 아리기 마련이지만 그 친지가 평생 장가 한 번 안 들고 자식 없이 혼자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법일 테지요. 허리 굽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가 눈감기 무섭게 서방에게 넘어왔으니 김 부인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주 머리도 좋지. 아비 재산은 곧 자식 재산인 것이니 이게 다 우리 아들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그러곤 마당이 떠나가라 콧노래를 불렀지요. 귀한 내 새끼를 누구한테 장가 보낼꼬? 아이고, 영의정 외동딸 정도가 아니면 아까워서 못 주겠네. 김 부인의 입꼬리는 내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술을 놓다가도, 심지어는 잠잘 때도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딱 2달뿐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마당에서는 새소리가 잦아들 무렵 박대감 댁 친모 재화가 돌연 헛구역질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 집 친모 재화는 아직 혼례 한 번 올리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심지어 그저 그런 처녀가 아니었으니 태부터 양반댁 교수여 집안도 제법 탄탄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병을 얻어 무려 10년을 고생하다 눈을 감았으니 살림이 바닥난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3년 전 이 집 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일까 바느질 솜씨가 좋은 건 물론이요. 양갓집 교수답게 차분하고 박식하기까지 하니 김 부인은 그녀를 친모보다도 말동무로 삼았지요. 그런데 그런 얌전한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니 놀란 김 부인은 재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가,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더냐? 그 애의 아비가 누구냐? 어서 말해보거라. 하지만 재화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부인은 단박에 눈치를 챘습니다. 그녀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음을 말입니다. 비록 친모이긴 하지만 저랑 똑 닮은 딸이 갖고 싶던 김 부인에게 있어 딸과 다름없던 아이. 그래서일까? 속이 상했던 김 부인은 소리 높여 물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댄 모양이로구나. 내가 그것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놈이 도대체 누구더냐?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말을 해보려무나. 하지만 김 부인의 호통에도 재화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오직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그런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던 김 부인은 그녀를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너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아랫도리를 함부로 놀린 그놈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 나에게만 말해보거라. 살인문종 문태기가 그랬더냐? 아니면 청지기 서비가? 설마 행랑아범이 그런 건 아니겠지? 김 부인은 의심 가는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러곤 한 놈 한 놈 짚어내기 시작하니 조개껍데기처럼 꾹 다물어졌던 재화의 입도 드디어 열렸지요. 아닙니다. 문태기도, 서비도, 행랑아범도 전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이더냐? 대체 누가 내게 그런 짓을 한 게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동희 도련님이세요. 뭐라고? 그 말 한마디에 김 부인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아득하게 들려오는 재화의 목소리에 눈을 떴지요. 마님.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재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곤 야차 같은 얼굴로 소리쳤지요. 이 몹쓸 것. 이 썩을 것.
이래서 조상님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 하신 모양이구나. 예쁘다, 예쁘라 해줬더니 감히 내 아들을 걸고 넘어져. 여봐라, 께 누구 없느냐? 어서 이것을 광에 가두거라. 김 부인은 그 자리에서 재화를 광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곤 사랑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을 불러와 친모와 동침한 적이 있냐 물었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찌 그리도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바르고 얌전하기만 한 아들 동이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딱 하나,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재화를 단단히 혼내주는 것이었지요. 김 부인은 광으로 갓뺨부터 걷어 올렸습니다. 이 몹쓸 것.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 망할 것 같으니라고. 재화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어댔지요. 마님, 부디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시끄럽다. 내 거짓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해? 그러나 재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 꺼내었습니다. 2달 전 대감 어른의 숙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입니다. 2달 전 숙부의 부음을 받고 박대감 내외는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장지까지 30리, 더군다나 장례는 9일장이었으니 그 집 하인이란 하인들은 죄다 쫓아가 박대감 일가의 수발을 들었지요. 하지만 아직 그 집에 남은 이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 없는 집을 지켜야 할 행랑아범이요. 또 하나는 장례에 따라갈 일이 없던 친모 재화였지요. 재화는 오랜만에 조용한 틈을 타 잃은 저녁부터 몸을 뉘었습니다. 유독 비바람이 거셌던 그날 밤, 며칠의 바느질에 부엌일까 겹쳐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재화는 처마를 타고 흐르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십니까? 행랑아범이셔요. 놀란 재화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다. 어머님께서 상복이 모자란다며 나를 보내셨단다. 여기 옷감을 가져왔으니 빨리 옷 좀 지어주렴. 갑작스러운 도련님의 등장이었지만 재화는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은어였으니까요. 지난날 동이 도련님은 봄날의 나비처럼 사근사근 그녀의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양갓집 아가씨에서 친모살이 중 꽃처럼 날아든 도련님은 꿀보다도 더욱 달콤했지요. 도련님은 옷을 지어달라는 핑계로 매일같이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그러곤 봄날의 꽃밭, 여름날의 냇가, 가을날의 단풍길을 데려갔지요. 그런데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도련님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리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네. 그간 너의 손밖에 만져보지 못하였다. 그때마다 내가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쯤 되면 우리도 밤을 보내도 되지 않겠더냐. 하지만 시집도 가지 않은 여인이 사내를 안을 수는 없는 법, 재화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혼인할 사이가 아니더냐. 비록 지금은 그리하지 못하지만 내 급제만 하면 너를 내 색시로 맞이하겠노라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어차피 혼인할 사이니 지금 아니 됩니다. 도련님. 자꾸 이러실 거면 이만 나가주세요. 재화의 완강한 태도에 단단히 토라져 버린 도련님은 정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곤 계절이 바뀌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찾아온 봄날의 도련님의 마음도 녹아내렸는지 비 내리는 그날 밤 무려 3달 만에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도련님 생각에 애간장을 태우던 재화는 문 앞에 선 그를 미소로 맞아주었지요. 도련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얼른 옷을 지어 드릴게요. 그런데 문을 연 도련님은 손을 거칠게 뻗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재화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지요. 도련님. 그 순간 동희는 재화의 속저고리를 휙 풀어버렸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도련님의 모습에 재화는 발버둥을 치며 목이 터져라 행랑아범을 불렀지요. 행랑아범. 행랑아범. 하지만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에 그녀의 고함은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간간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행랑아범이 안채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누군가 비를 가르며 담을 넘은 후였지요. 아이고, 저게 누구야? 안방에 도둑이 들었나? 이에 다급히 안방을 살펴보았지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직 재화의 방문만이 열려 있을 뿐이었지요. 마님, 억울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재화는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찌나 눈물을 흘렸던지 그녀의 발밑은 어느새 축축이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김 부인의 얼굴은 오히려 더욱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이야기했지요. 여가라. 광에 햇빛 한 줄기도 들지 않게 창을 모두 막아버리거라. 그리고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주어선 아니 될 것이야. 그러곤 문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씩씩거리며 광 밖으로 나간 김 부인은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왜 갑자기 재화를 광에 가두시는 거예요? 저 착한 애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대요? 아, 시끄러워. 썩 물러가거라. 그러곤 애꿎은 하인에게 화풀이를 하고선 이불을 덮고 누웠지요. 됐다, 됐어. 그만 생각하자. 어휴, 이런 시름은 자는 게 약이지. 눈이나 붙이자. 그러곤 눈을 감는데 아무리 잠을 청해보아도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을수록 어떤 기억 하나가 선명히 떠오를 뿐이었지요. 2달 전 숙부의 장례식이 한창이던 날 서방은 상주가 되어 앉아 있었지만 김 부인은 쉴 틈도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이, 누가 장례 음식을 이리 짜게 한댔더냐? 어서 다시 하거라. 아이고, 저기 큰 고모님이 오셨구나. 고모님, 오셨습니까? 하인들 부리랴, 문상객 맞이하랴, 심지어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통에 김 부인은 더욱이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신없는 사람들 속 바깥에 셋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제 아들 동이었지요. 그리고 아이의 손엔 길게 접힌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딜 가는 게지? 부인, 이리 좀 와보시오. 하지만 걱정도 잠시, 등 뒤에선 서방의 부름이 들렸습니다. 김 부인은 얼른 대답하며 돌아섰지요. 예, 대감마님, 금방 갑니다. 그렇게 아들의 행방은 곧 그녀의 기억 속에서 잊혔습니다. 다음 날 김 부인은 새벽부터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머리에 얇은 천을 둘러쓰고 종 하나 데리지 않고서 떠난 길.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마을 끝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무당집이었지요. 남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이곳. 그녀는 점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당 앞에 널쭉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답니까? 그래, 우리 대감마님이 또 오셨네.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인꼬? 무당은 아무 말 없이 김 부인의 하소연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곤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웬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더니 김 부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무당의 말을 모두 들은 김 부인은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한편 재화는 홀몸도 아닌데 김 부인의 불호령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그곳에서 힘겹게 숨만 껄떡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김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과는 달리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어서 나오너라. 재화는 자신이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두운 광 안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김 부인의 방 안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방에는 미역국이 올라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 부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아가, 많이 고팠을 텐데 어서 먹거라. 임신한 내가 배를 골아선 안 되지? 재화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그럼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널 믿겠느냐? 내가 지난날 내게 못되게 굴어 참으로 미안하구나. 아가, 너는 이제 홀몸이 아니다. 박씨 아내 씨를 품은 귀한 몸이지. 그러니 항상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마님. 재화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김 부인은 재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마님은 무슨 마님이더냐? 이제부터는 어머님이라 부르거라. 그리고 우리 동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꾸나. 그러니 지금은 입 무겁게 지내야 한다. 괜한 소문이 나면 동이가 학문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알았지, 아가. 예, 어머님. 그날 이후 재화는 김 부인의 방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아침이면 부인이 직접 그녀를 깨웠고 점심이면 그녀가 먹고 싶다던 반찬이 어김없이 상에 올랐지요. 우리 아가 많이 먹거라. 내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지. 밤이 되면 부인은 직접 안마까지 해주었습니다. 아가, 허리가 아프진 않더냐? 임산부는 몸이 편해야 하는 법이야? 어서 누워보거라. 내가 좀 주물러주마. 그토록 넘치는 사랑을 받으니 재화의 입에선 미소가 떠나갈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김 부인이 콩죽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 먹거라. 임산부한테 콩죽이 그리 좋다더구나. 마침 출출하던 재화는 콩죽을 깨끗이 비웠지요. 어머님이 해주셔서 그런지 원래 안 좋아하던 음식인데도 참 맛있습니다. 그녀는 배를 단단히 채우곤 나른하게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때 아닌 천둥 소리가 났지요. 갑자기 찾아온 배탈의 재화는 허겁지겁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을 비워낸 그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와 하얀 소복, 입가에 피를 뚝뚝 흘리며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재화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아, 귀신과 눈이 마주친 재화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하혈을 했고 그렇게 아이를 잃었지요. 그리고 사흘 후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박대감 댁에서 멀지 않은 강가에 오직 작은 버선 한 켤레와 낡은 신발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지요. 재화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김 부인은 집이 떠나가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재화야. 이리 가면 어쩌자는 것이냐. 갑작스런 재화의 죽음에 하인들 또한 놀라 수군댔지요. 그런 아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왜 죽은 거지? 그러게 말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던 애가 어찌 그리 허망하게 간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김 부인이 하인들 틈에 쓱 나타나 말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는가? 재화가 배가 불렀던 거 말일세.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재화는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았잖아요. 맞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친모 일을 하는 걸로 모자랐는지 돈을 받고 몰래 남자들을 제 방에 들였다더군. 자네들 말 맞다나 굳은 일 마다하지 않다가 그런 짓까지 하게 된 거지. 세상에. 그럼 저번에 마님이 재화를 혼낸 것도 전부 다 그것 때문이셨어요? 그래. 내 딸같이 아끼던 아이라서 처음엔 참을 수 없어 꾸짖다가 결국 다시 품어줬지. 그런데 제 배에 옳지 못한 씨가 든 걸 알고는 그런 선택을.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그나저나 마님은 어쩜 그리 마음이 여리셔요. 그런 되바라진 계집애가 뭐가 예쁘다고 그리 울어주신대요. 어휴, 흉측해. 그만 잊으셔요, 마님. 하지만 그날 밤에도 마님의 방에선 여전히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와 등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사뭇 달랐지요. 김 부인의 얼굴엔 눈물 한 방울 없이 오직 미소만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장 안에서 바구니를 꺼내 화로 안에 휙 던져버렸지요. 바구니 안에 담긴 하얀 소복과 빨간 분첩이 불시에 화르륵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날 무당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아들의 앞길에 방해되지 않게 그 애물단지를 치워버리고 싶다고? 그렇다면 귀신 분장을 하고 그 아이를 확 놀래키게. 애를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놀래키는 것이니 말이야.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대감 댁 마당에는 다시 콧노래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소리의 주인은 바로 김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살이 요즘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밥을 먹을 때도, 장부를 볼 때도, 심지어는 잠잘 때도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그날 밤도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기쁘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으아! 김 부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소리였으니까요. 그녀는 버선발로 마당을 내달렸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냐? 어찌 그러는 게야? 사랑방 아나들은 침상 옆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밖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어머니, 밖에 배가 불룩하고 온몸이 물에 젖은 여자가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친모 재화 귀신임이 분명했지요. 그날 이후로 박대감 댁에는 귀신을 쫓는 물건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문마다 부적이 걸리고 대문 앞엔 닭피가 뿌려져 있었지요. 그리고 밤마다 향내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엔 여전히 귀신이 보였지요. 그리고 귀신이 제일 자주 출몰하는 곳은 바로 동이 도련님이 기거하고 있는 사랑채였습니다. 으아! 어머니, 또입니다. 또 그 물에 젖은 귀신이.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지요. 박대감 댁에 물에 젖은 임산부 귀신이 나타난다며. 꼭 그 집 아들한테만 나타난다는데. 세상에, 답은 딱 하나야. 물에 빠져 죽었다던 재화 뱃속 아이의 아비가 동이 도련님이었던 거야.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동희의 정신은 온전치 않아졌지요. 그는 대낮에도 벽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하고 밤이면 잠도 자지 못하고 매일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귀신이 또 왔어요. 밖에 또. 김 부인은 처음엔 귀신 따위 없다고 소리쳤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아들의 비명에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을 버리고 쫓기듯 도망을 쳤지요. 어스름한 새벽, 박대감 내외와 아들은 한양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주인이 떠나니 그 집 하인들 또한 뿔뿔이 흩어졌지요. 하지만 아직 그 집에 남은 이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 없는 집을 지켜야 할 행랑아범이요. 또 하나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친모였지요. 그녀는 온몸에 묻은 물기를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어휴, 이제 이 집도 끝이네요. 매일 밤 물을 뒤집어 쓰는 것도 아주 힘들었는데 귀신 흉내 내는 것도 아주 일이네요. 일. 잘 되었구나. 그나저나 재화야, 저기 안방에 가보거라. 박대감 내외가 야반도주하느라 귀한 물건은 전부 다 두고 갔더구나. 그걸 팔면 너와 아이가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게야. 예. 정말요? 그럼 절반은 어르신이 가지셔야죠.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이리 복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게 마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방도를 마련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되었다. 그날 밤 내가 내 비명 소리를 천둥 소리일 거라 생각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리 고생할 일은 없었겠지. 나는 단지 내게 지은 잘못을 갚은 것뿐이니 내 목숨 줄 거 없다. 내가 모두 가져가거라.
어르신, 사실 재환은 행랑아범이 김부인의 계획을 일러줬기에 그녀가 썼던 방식 그대로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그녀는 그들의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요. 박대감 일가가 살던 집,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일까, 그들이 떠난 후 집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 집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흉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20년 후, 드디어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낡았는데 꼭 이 집을 사셔야겠습니까? 그래, 어미는 이 집이 좋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으니 말이다. 그들은 바로 과거 급제를 한 청년과 그의 어머니, 바로 친모 재화였습니다. 재화는 박대감 일가의 재산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마침내 그 아들이 급제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사고자 이곳에 찾아온 것이었지요. 가꾸기만 하면 이만큼 좋은 집도 없단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맞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 집 행랑아범이었다고 하셨지요. 에잇, 어머니가 좋으시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집을 사야지요. 그렇게 그들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선 귀신은커녕 옛날 옛적 한양 북쪽의 어느 기와집 마당에선 흥겨운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집의 주인 박대감이 아닌 그의 부인 김씨였지요. 그녀는 세상살이 요즘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제 목숨보다 귀한 외동아들 동이가 아비와 함께 사랑채에 박혀 과거 공부에 열중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무엇보다 글재주 하나만큼은 대단히 뛰어났던 아이. 그런 아들이 꼼짝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있으니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 하나는 바로 한 달 전 서방박 대감의 숙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지가 세상을 떠났다면야 누구나 마음 아리기 마련이지만 그 친지가 평생 장가 한 번 안 들고 자식 없이 혼자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법일 테지요. 허리 굽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가 눈감기 무섭게 서방에게 넘어왔으니 김부인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주 머리도 좋지. 아비 재산은 곧 자식 재산인 것이니 이게 다 우리 아들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그러곤 마당이 떠나가라 콧노래를 불렀지요. 귀한 내 새끼를 누구한테 장가 보낼꼬? 아이고, 영의정 외동딸 정도가 아니면 아까워서 못 주겠네. 흥흥. 김부인의 입꼬리는 내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술을 놓다가도, 심지어는 잠잘 때도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딱 2달뿐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마당에서는 새소리가 잦아들 무렵 박대감 댁 친모 재화가 돌연 헛구역질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 집 친모 재화는 아직 혼례 한 번 올리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심지어 그저 그런 처녀가 아니었으니 태부터 양반댁 교수여, 집안도 제법 탄탄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병을 얻어 무려 10년을 고생하다 눈을 감았으니 살림이 바닥난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3년 전 이 집 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일까, 바느질 솜씨가 좋은 건 물론이요, 양갓집 교수답게 차분하고 박식하기까지 하니 김부인은 그녀를 친모보다도 말동무로 삼았지요. 그런데 그런 얌전한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니 놀란 김부인은 재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가,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더냐? 그 애의 아비가 누구냐? 어서 말해보거라. 하지만 재화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부인은 단박에 눈치를 챘습니다. 그녀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음을 말입니다. 비록 친모이긴 하지만 저랑 똑 닮은 딸이 갖고 싶던 김부인에게 있어 딸과 다름없던 아이. 그래서일까? 속이 상했던 김부인은 소리 높여 물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댄 모양이로구나. 내가 그것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놈이 도대체 누구더냐?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말을 해보려무나.
하지만 김 부인의 호통에도 재화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오직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그런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던 김 부인은 그녀를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너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아랫도리를 함부로 놀린 그놈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 나에게만 말해보거라. 살인문종 문태기가 그랬더냐? 아니면 청지기 서비가? 설마 행랑아범이 그런 건 아니겠지? 김 부인은 의심 가는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러곤 한 놈 한 놈 짚어내기 시작하니 조개 껍데기처럼 꾹 다물어졌던 재화의 입도 드디어 열렸지요. 아, 아닙니다. 문태기도, 서비도, 행랑아범도 전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이더냐? 대체 누가 내게 그런 짓을 한 게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동희 도련님이세요. 뭐라고? 그 말 한마디에 김 부인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아득하게 들려오는 재화의 목소리에 눈을 떴지요. 마님.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재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곤 야차 같은 얼굴로 소리쳤지요. 이 몹쓸 것. 이 썩을 것. 이래서 조상님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 하신 모양이구나. 예쁘다 해줬더니 감히 내 아들을 걸고 넘어져. 여봐라, 께 누구 없느냐? 어서 이것을 광에 가두거라. 김 부인은 그 자리에서 재화를 광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곤 사랑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을 불러와 친모와 동침한 적이 있냐 물었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찌 그리도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바르고 얌전하기만 한 아들 동희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딱 하나,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재화를 단단히 혼내주는 것이었지요. 김 부인은 광으로 갓뺨부터 걷어 올렸습니다. 이 몹쓸 것.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 망할 것 같으니라고. 재화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어댔지요. 마님, 부디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시끄럽다. 내 거짓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해? 그러나 재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 꺼내었습니다. 2달 전, 대감 어른의 숙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입니다. 2달 전 숙부의 부음을 받고 박대감 내외는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장지까지 30리, 더군다나 장례는 9일장이었으니 그 집 하인이란 하인들은 죄다 쫓아가 박대감 일가의 수발을 들었지요. 하지만 아직 그 집에 남은 이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 없는 집을 지켜야 할 행랑아범이요. 또 하나는 장례에 따라갈 일이 없던 친모 재화였지요. 재화는 오랜만에 조용한 틈을 타 잃은 저녁부터 몸을 뉘었습니다. 유독 비바람이 거셌던 그날 밤, 며칠의 바느질에 부엌일까 겹쳐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재화는 처마를 타고 흐르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십니까? 행랑아범이셔요. 놀란 재화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다. 어머님께서 상복이 모자란다며 나를 보내셨단다. 여기 옷감을 가져왔으니 빨리 옷 좀 지어주렴. 갑작스러운 도련님의 등장이었지만 재화는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은어였으니까요. 지난날 동희 도련님은 봄날의 나비처럼 사근사근 그녀의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양갓집 아가씨에서 친모살이 중 꽃처럼 날아든 도련님은 꿀보다도 더욱 달콤했지요. 도련님은 옷을 지어달라는 핑계로 매일같이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그러곤 봄날의 꽃밭, 여름날의 냇가, 가을날의 단풍길을 데려갔지요. 그런데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도련님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리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네. 그간 너의 손밖에 만져보지 못하였다.
그때마다 내가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쯤 되면 우리도 밤을 보내도 되지 않겠더냐. 하지만 시집도 가지 않은 여인이 사내를 안을 수는 없는 법, 재화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혼인할 사이가 아니더냐. 비록 지금은 그리하지 못하지만 내 급제만 하면 너를 내 색시로 맞이하겠노라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어차피 혼인할 사이니 지금 아니 됩니다. 도련님. 자꾸 이러실 거면 이만 나가주세요. 재화의 완강한 태도에 단단히 토라져 버린 도련님은 정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곤 계절이 바뀌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찾아온 봄날에 도련님의 마음도 녹아내렸는지 비 내리는 그날 밤 무려 3달 만에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도련님 생각에 애간장을 태우던 재화는 문 앞에 선 그를 미소로 맞아주었지요. 도련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얼른 옷을 지어 드릴게요. 그런데 문을 연 도련님은 손을 거칠게 뻗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재화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지요. 도련님. 그 순간 동희는 재화의 속저고리를 휙 풀어버렸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도련님의 모습에 재화는 발버둥을 치며 목이 터져라 행랑아범을 불렀지요. 행랑아범. 행랑아범. 하지만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에 그녀의 고함은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간간히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행랑아범이 안채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누군가 비를 가르며 담을 넘은 후였지요. 아이고, 저게 누구야? 안방에 도둑이 들었나? 이에 다급히 안방을 살펴보았지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직 재화의 방문만이 열려 있을 뿐이었지요. 마님, 억울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재화는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찌나 눈물을 흘렸던지 그녀의 발밑은 어느새 축축이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김 부인의 얼굴은 오히려 더욱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이야기했지요. 여가라. 광에 햇빛 한 줄기도 들지 않게 창을 모두 막아버리거라. 그리고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주어선 아니 될 것이야. 그러곤 문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씩씩거리며 광 밖으로 나간 김 부인은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왜 갑자기 재화를 광에 가두시는 거예요? 저 착한 애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대요? 아, 시끄러워. 썩 물러가거라. 그러곤 애꿎은 하인에게 화풀이를 하고선 이불을 덮고 누웠지요. 됐다, 됐어. 그만 생각하자. 어휴, 이런 시름은 자는 게 약이지. 눈이나 붙이자. 그러곤 눈을 감는데 아무리 잠을 청해보아도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을수록 어떤 기억 하나가 선명히 떠오를 뿐이었지요. 2달 전 숙부의 장례식이 한창이던 날 서방은 상주가 되어 앉아 있었지만 김 부인은 쉴 틈도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이, 누가 장례 음식을 이리 짜게 한댔더냐? 어서 다시 하거라. 아이고, 저기 큰 고모님이 오셨구나. 고모님, 오셨습니까? 하인들 부리랴, 문상객 맞이하랴, 심지어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통에 김 부인은 더욱이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신없는 사람들 속 바깥에 셋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제 아들 동이었지요. 그리고 아이의 손엔 길게 접힌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딜 가는 게지? 부인, 이리 좀 와보시오. 하지만 걱정도 잠시 등 뒤에선 서방의 부름이 들렸습니다. 김 부인은 얼른 대답하며 돌아섰지요. 예, 대감마님, 금방 갑니다. 그렇게 아들의 행방은 곧 그녀의 기억 속에서 잊혔습니다. 다음 날 김 부인은 새벽부터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머리에 얇은 천을 둘러쓰고 종 하나 데리지 않고서 떠난 길.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마을 끝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무당집이었지요. 남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이곳.
그녀는 점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당 앞에 널쭉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답니까? 그래, 우리 대감마님이 또 오셨네.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인꼬? 무당은 아무 말 없이 김 부인의 하소연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곤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웬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더니 김 부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무당의 말을 모두 들은 김 부인은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한편 재화는 홀몸도 아닌데 김 부인의 불호령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그곳에서 힘겹게 숨만 껄떡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김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과는 달리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어서 나오너라. 재화는 자신이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두운 광 안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김 부인의 방 안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방에는 미역국이 올라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 부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아가, 많이 고팠을 텐데 어서 먹거라. 임신한 내가 배를 골아선 안 되지? 재화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그럼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널 믿겠느냐? 내가 지난날 내게 못되게 굴어 참으로 미안하구나. 아가, 너는 이제 홀몸이 아니다. 박씨 아내 씨를 품은 귀한 몸이지. 그러니 항상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마님. 재화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김 부인은 재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마님은 무슨 마님이더냐? 이제부터는 어머님이라 부르거라. 그리고 우리 동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꾸나. 그러니 지금은 입 무겁게 지내야 한다. 괜한 소문이 나면 동이가 학문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알았지, 아가. 예, 어머님. 그날 이후 재화는 김 부인의 방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아침이면 부인이 직접 그녀를 깨웠고 점심이면 그녀가 먹고 싶다던 반찬이 어김없이 상에 올랐지요. 우리 아가 많이 먹거라. 내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지. 밤이 되면 부인은 직접 안마까지 해주었습니다. 아가, 허리가 아프진 않더냐? 임산부는 몸이 편해야 하는 법이야? 어서 누워보거라. 내가 좀 주물러 주마. 그토록 넘치는 사랑을 받으니 재화의 입에선 미소가 떠나갈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김 부인이 콩죽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 먹거라. 임산부한테 콩죽이 그리 좋다더구나. 마침 출출하던 재화는 콩죽을 깨끗이 비웠지요. 어머님이 해주셔서 그런지 원래 안 좋아하던 음식인데도 참 맛있습니다. 그녀는 배를 단단히 채우곤 나른하게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때 아닌 천둥 소리가 났지요. 갑자기 찾아온 배탈의 재화는 허겁지겁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을 비워낸 그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와 하얀 소복, 입가에 피를 뚝뚝 흘리며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재화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아, 귀신과 눈이 마주친 재화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하혈을 했고 그렇게 아이를 잃었지요. 그리고 사흘 후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박대감 댁에서 멀지 않은 강가에 오직 작은 버선 한 켤레와 낡은 신발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지요. 재화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김 부인은 집이 떠나가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재화야. 이리 가면 어쩌자는 것이냐. 갑작스런 재화의 죽음에 하인들 또한 놀라 수군댔지요. 그런 아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왜 죽은 거지?
그러게 말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던 애가 어찌 그리 허망하게 간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김 부인이 하인들 틈에 쓱 나타나 말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는가? 재화가 배가 불렀던 거 말일세.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재화는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았잖아요. 맞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친모 일을 하는 걸로 모자랐는지 돈을 받고 몰래 남자들을 제 방에 들였다더군. 자네들 말 맞다나 굳은 일 마다하지 않다가 그런 짓까지 하게 된 거지? 세상에. 그럼 저번에 마님이 재화를 혼낸 것도 전부 다 그것 때문이셨어요? 그래. 내 딸같이 아끼던 아이라서 처음엔 참을 수 없어 꾸짖다가 결국 다시 품어줬지. 그런데 제 배에 옳지 못한 씨가 든 걸 알고는 그런 선택을.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그나저나 마님은 어쩜 그리 마음이 여리셔요. 그런 되바라진 계집애가 뭐가 예쁘다고 그리 울어주신대요. 어휴, 흉측해. 그만 잊으셔요, 마님. 하지만 그날 밤에도 마님의 방에선 여전히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와 등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사뭇 달랐지요. 김 부인의 얼굴엔 눈물 한 방울 없이 오직 미소만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며 장 안에서 바구니를 꺼내 화로 안에 휙 던져버렸지요. 바구니 안에 담긴 하얀 소복과 빨간 분첩이 불시에 화르륵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날 무당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아들의 앞길에 방해되지 않게 그 애물단지를 치워버리고 싶다고? 그렇다면 귀신 분장을 하고 그 아이를 확 놀래키게. 애를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놀래키는 것이니 말이야.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대감 댁마당에는 다시 콧노래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소리의 주인은 바로 김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살이 요즘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밥을 먹을 때도, 장부를 볼 때도, 심지어는 잠잘 때도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그날 밤도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기쁘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으악! 김 부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소리였으니까요. 그녀는 버선발로 마당을 내달렸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냐? 어찌 그러는 게야? 사랑방 아들은 침상 옆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밖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어머니, 밖에 배가 불룩하고 온몸이 물에 젖은 여자가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친모 재화 귀신임이 분명했지요. 그날 이후로 박대감 댁에는 귀신을 쫓는 물건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문마다 부적이 걸리고 대문 앞엔 닭피가 뿌려져 있었지요. 그리고 밤마다 향내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엔 여전히 귀신이 보였지요. 그리고 귀신이 제일 자주 출몰하는 곳은 바로 동이 도련님이 기거하고 있는 사랑채였습니다. 으악! 어머니, 또입니다. 또 그 물에 젖은 귀신이.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지요. 박대감 댁에 물에 젖은 임산부 귀신이 나타난다면 꼭 그 집 아들한테만 나타난다는데 세상에 답은 딱 하나야. 물에 빠져 죽었다던 재화 뱃속 아이의 아비가 동이 도련님이었던 거야.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동희의 정신은 온전치 않아졌지요. 그는 대낮에도 벽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하고 밤이면 잠도 자지 못하고 매일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귀신이 또 왔어요. 밖에 또. 김 부인은 처음엔 귀신 따위 없다고 소리쳤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아들의 비명에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을 버리고 쫓기듯 도망을 쳤지요. 어스름한 새벽, 박대감 내외와 아들은
한양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주인이 떠나니 그 집 하인들 또한 뿔뿔이 흩어졌지요. 하지만 아직 그 집에 남은 이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 없는 집을 지켜야 할 행랑아범이요. 또 하나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친모였지요. 그녀는 온몸에 묻은 물기를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어휴, 이제 이 집도 끝이네요. 매일 밤 물을 뒤집어 쓰는 것도 아주 힘들었는데, 귀신 흉내 내는 것도 아주 일이네요. 허, 잘 되었구나. 그나저나 재화야, 저기 안방에 가보거라. 박대감 내외가 야반도주하느라 귀한 물건은 전부 다 두고 갔더구나. 그걸 팔면 너와 아이가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게야. 정말요? 그럼 절반은 어르신이 가지셔야죠.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이리 복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게 마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방도를 마련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되었다. 그날 밤 내가 내 비명 소리를 천둥 소리일 거라 생각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리 고생할 일은 없었겠지. 나는 단지 내게 지은 잘못을 갚은 것뿐이니 내 목숨 줄 거 없다. 내가 모두 가져가거라. 어르신. 사실 재화는 행랑아범이 김부인의 계획을 일러줬기에 그녀가 썼던 방식 그대로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그녀는 그들의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요. 박대감 일가가 살던 집,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일까, 그들이 떠난 후 집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 집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흉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20년 후 드디어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낡았는데 꼭 이 집을 사셔야겠습니까? 그래, 어미는 이 집이 좋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으니 말이다. 그들은 바로 과거 급제를 한 청년과 그의 어머니, 바로 친모 재화였습니다. 재화는 박대감 일가의 재산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마침내 그 아들이 급제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사고자 이곳에 찾아온 것이었지요. 가꾸기만 하면 이만큼 좋은 집도 없단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맞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 집 행랑아범이었다고 하셨지요. 에잇, 어머니가 좋으시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집을 사야지요. 그렇게 그들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선 귀신은커녕 옛날 옛적 한양 북쪽의 어느 기와집 마당에선 흥겨운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집의 주인 박대감이 아닌 그의 부인 김씨였지요. 그녀는 세상살이 요즘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제 목숨보다 귀한 외동아들 동이가 아비와 함께 사랑채에 박혀 과거 공부에 열중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무엇보다 글재주 하나만큼은 대단히 뛰어났던 아이. 그런 아들이 꼼짝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있으니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 하나는 바로 한 달 전 서방박 대감의 숙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지가 세상을 떠났다면야 누구나 마음 아리기 마련이지만 그 친지가 평생 장가 한 번 안 들고 자식 없이 혼자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법일 테지요. 허리 굽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가 눈감기 무섭게 서방에게 넘어왔으니 김부인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주 머리도 좋지. 아비 재산은 곧 자식 재산인 것이니 이게 다 우리 아들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그러곤 마당이 떠나가라 콧노래를 불렀지요. 귀한 내 새끼를 누구한테 장가 보낼꼬? 아이고, 영의정 외동딸 정도가 아니면 아까워서 못 주겠네. 흥흥. 김부인의 입꼬리는 내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술을 놓다가도, 심지어는 잠잘 때도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딱 2달뿐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마당에서는 새소리가 잦아들 무렵 박대감 댁 친모 재화가 돌연 헛구역질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 집 친모 재화는
아직 혼례 한 번 올리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심지어 그저 그런 처녀가 아니었으니 태부터 양반댁 교수여, 집안도 제법 탄탄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병을 얻어 무려 10년을 고생하다 눈을 감았으니 살림이 바닥난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3년 전 이 집 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일까, 바느질 솜씨가 좋은 건 물론이요, 양갓집 교수답게 차분하고 박식하기까지 하니 김 부인은 그녀를 친모보다도 말동무로 삼았지요. 그런데 그런 얌전한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니 놀란 김 부인은 재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가,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더냐? 그 애의 아비가 누구냐? 어서 말해보거라. 하지만 재화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부인은 단박에 눈치를 챘습니다. 그녀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음을 말입니다. 비록 친모이긴 하지만 저랑 똑 닮은 딸이 갖고 싶던 김 부인에게 있어 딸과 다름없던 아이, 그래서일까? 속이 상했던 김 부인은 소리 높여 물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댄 모양이로구나. 내가 그것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놈이 도대체 누구더냐?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말을 해보려무나. 하지만 김 부인의 호통에도 재화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오직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그런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던 김 부인은 그녀를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너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아랫도리를 함부로 놀린 그놈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 나에게만 말해보거라. 살인문종 문태기가 그랬더냐? 아니면 청지기 서비가? 설마 행랑아범이 그런 건 아니겠지? 김 부인은 의심 가는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러곤 한 놈 한 놈 짚어내기 시작하니 조개 껍데기처럼 꾹 다물어졌던 재화의 입도 드디어 열렸지요. 아, 아닙니다. 문태기도, 서비도, 행랑아범도 전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이더냐? 대체 누가 내게 그런 짓을 한 게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동희 도련님이세요. 뭐라고? 그 말 한마디에 김 부인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아득하게 들려오는 재화의 목소리에 눈을 떴지요. 마님.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재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곤 야차 같은 얼굴로 소리쳤지요. 이 몹쓸 것. 이 썩을 것. 이래서 조상님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 하신 모양이구나. 예쁘다 해줬더니 감히 내 아들을 걸고 넘어져. 여봐라, 께 누구 없느냐? 어서 이것을 광에 가두거라. 김 부인은 그 자리에서 재화를 광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곤 사랑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을 불러와 친모와 동침한 적이 있냐 물었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찌 그리도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바르고 얌전하기만 한 아들 동희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딱 하나,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재화를 단단히 혼내주는 것이었지요. 김 부인은 광으로 갓뺨부터 걷어 올렸습니다. 이 몹쓸 것.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 망할 것 같으니라고. 재화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어댔지요. 마님, 부디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시끄럽다. 내 거짓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해? 그러나 재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 꺼내었습니다. 2달 전, 대감 어른의 숙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입니다. 2달 전 숙부의 부음을 받고 박대감 내외는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장지까지 30리, 더군다나 장례는 9일장이었으니 그 집 하인이란 하인들은 죄다 쫓아가 박대감 일가의 수발을 들었지요. 하지만 아직 그 집에 남은 이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 없는 집을 지켜야 할 행랑아범이요. 또 하나는 장례에 따라갈 일이 없던 친모 재화였지요. 재화는 오랜만에 조용한 틈을 타 일은 저녁부터 몸을 뉘었습니다.
유독 비바람이 거셌던 그날 밤. 며칠의 바느질에 부엌일까 겹쳐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재화는 처마를 타고 흐르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